역사를 통해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 중에서도 의심의 여지 없이 나치당과 그들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독일 나치즘은 정치적 운동 그 이상이었다. 나치주의는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통해 나라를 형성하면서 독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스스로를 교묘하게 뒤섞으려고 했습니다. 강력하고 번영하며 그들만의 왜곡된 시각에서 인종적으로 순수하다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국가로서 나치 독일을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상적인 몸을 보여주는 건강한 사람들의 끝없는 퍼레이드와 쇼릴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썩는 물고기처럼 사실은 상위에서는 건강 문제가 항상 그렇게 홍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스필름과 보고서들은 히틀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건강과 싸우는 사람이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히틀러의 건강 문제 역사 일부를 살펴보고 연합국과의 전쟁 중 그가 받은 영향, 그리고 질병과 스트레스에 맞서 싸운 방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각각의 국가로 분리되기 전인 브라나우 아엠이인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이로써 히틀러는 출생에 따라 순수한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초기 연대는 종종 혼란스러웠고 그는 아버지와 대립하는 관계를 가졌으며 그들 둘은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11살 때 히틀러의 동생 에드문드가 홍역으로 사망하여 이는 미래의 피로에게 질병의 위험을 처음 노출시켰고 그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치명적인 질병, 특히 암에 대한 강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고 에드문드가 사망한 직후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늙은 나이까지 살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초기 청소년기에 그는 자신감 넘치고 외향적인 젊은이에서 내성적이고 대립적인 사람으로 변했고 불같은 성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고함을 치고 날뛰어 몸에 많은 부담을 주고 피곤해했습니다. 이 시기에 히틀러는 피부염, 특히 다리 부위, 그리고 복통 및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오는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불편함과 함께 만성적인 방귀 문제로도 유명했다. 그는 이러한 질병들을 스트레스나 위기의 시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기가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돌프가 자주 반항하면서 처벌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많았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히틀러의 자주 나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후에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일 수 있지만 피로의 건강에 대한 이 부분은 다른 많은 것들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937년에 이미 그가 대부분 고기를 먹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되었고 특별한 날에는 작은 양의 햄이나 캐비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만뒀으며 1942년에는 이마저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동물들의 잔인한 도살 과정을 설명하여 식사를 꺼리게 하고 같은 행동을 하도록 권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채식주의자이자 금주주의자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런 입장의 기원은 아직 논란이 있는데 일부는 의식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맛을 싫어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의 단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히틀러는 달콤한 음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0년 노르웨이 침공 계획 당시 한 보좌관은 후에 히틀러가 회의 중 자주 연구실로 가서 단 것을 먹었다고 회고했다. 그에게 배가 고프고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히틀러는 저에게는 단 것이 신경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성적 방탕함도 반대했는데 둘 다 더럽고 건강에 해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대전 복무 중 그의 세대 수백만 남성들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죽음에 노출되었다. 1914년 전쟁 발발 당시 그는 25세로 오스트리아 군대 신체 검사에 실패한 후 독일군에 입대하려 했다. 연대 주자로서 트렌치와 연대 본부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히틀러는 여러 번 부상을 입었지만 항상 복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전쟁이 마무리되는 날들에 있었는데 1918년 10월 15일에 영국의 가스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폼메라니아의 파사우 볼크 병원에서 회복하던 중 한 달 내에 독일의 최종 패배를 알게 되었다. 그는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스페인 독감을 절실히 인식하여 건강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히틀러의 의료 이력을 논의하는 것은 그의 권력 기간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을 대부분 책임지게 될 사람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짧은 시간 동안 몇 명의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항상 터도르 모렐 박사에게 돌아갔습니다. 1886년 7월 22일에 태어난 모렐은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이었고 교육을 완료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독일 크루즈선에서 일하는 의사로 취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이 경력은 중단됐습니다. 전선에서 병사들에게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일한 후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부인인 한넬로레 모흘러, 성공적이고 부유한 배우의 대부분의 자금으로 베를린의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모흘러의 병원은 베를린 상류층에게 인기가 높았고 그는 피부 질환과 성병 치료로 유명했으며 종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곧 독일을 넘어서 퍼져나갔고 그의 경력 동안 그는 루마니아 왕과 페르시아 샤의 개인 의료팀에 참여하는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모렐의 병원은 그에게 상당한 연간 수입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가 아내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은 유태인 환자들로부터 나왔다. 결과적으로 모렐은 나치 지지자들에게 유태인으로 여러 번 비난받았고 그들의 반유대주의적 편견 속에서 그의 외모는 종종 특정 유태인의 특징과 연관지어졌다. 따라서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비유태인 환자 수에서 하락을 경험했고 그래서 모렐은 그의 사업을 구하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6년 운명의 개입이 없었다면 모렐은 3차 제국 시절 베를린 상류층을 위해 의료 활동을 계속했을 것이다. 그는 사진작가 헤인리히 호프만이 진료를 위해 방문한 것을 알게 되었다. 호프만은 최근에 아내와 이혼했고 그를 다루기 위해 그는 술과 마약에 빠져들었고 비밀스럽게 동성애를 실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임질에 걸렸고 이로 인해 모렐은 치료법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률은 현대 연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호프만은 자신이 치료되었다 확신했고 그의 감사와 칭찬을 고용주인 히틀러에게 전달했다. 그 크리스마스에 모렐 가족은 그들에게 전달된 초대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히틀러와 그의 일행과 함께 베르그호프에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르그호프는 히틀러의 산악 피난처였습니다. 축제 중 히틀러는 모렐을 불러 그의 병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물었다. 히틀러는 모렐에게 습진으로 고통받는 다리와 위통, 피로, 우울증을 호소했다. 모렐은 피로 검사 후 1년 내 치료를 약속했고 진심을 믿은 히틀러는 그에게 개인 의사가 되어달라 요청했다. 이번에는 모렐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의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나치 독일에서 그의 지위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모렐은 히틀러의 내부 원에 있는 것이 독사 둥지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그의 환심을 사려 경쟁하고 있었다. 많은 상위 나치들이 개인적으로 모렐을 싫어했고 일부는 피로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그의 비정상적 방법을 비판했다. 히틀러의 애인 에바 브라운은 의사를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무기 장관이자 건축가인 알버트 스피어는 그를 인용하여 매우 뚱뚱하고 대머리, 둥근 얼굴, 어두운 갈색 피부에 어두운 눈, 근시 안경, 털이 많은 손과 가슴이라는 별로 칭찬하지 않는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으로 배만큼 큰 식욕을 가졌으며 시각적, 청각적으로 표현한다. 히틀러의 내부 집단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피러 자신은 그의 서비스, 특히 다양한 화학 혼합물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양리학적 치료법은 20세기 첫 절반 동안 의학 분야에서 성장하는 분야였습니다. 집에서 만든 물약으로 대머리부터 암까지 치료한다고 약속하는 사기꾼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진정한 과학은 많은 의사들, 특히 모렐 같은 이들에게 환자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약과 정제를 만들었고
그들은 병들면 특정 오일을 보충해야 하는 기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당시 이러한 의사들은 치료법 과용의 내재적 위험을 인식할 만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히틀러는 모렐에게서 다양한 약물을 처방받았고, 모렐은 히틀러에게 그것들이 질병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라 확신시켰다. 그 결과 히틀러는 종종 모렐의 조언조차 무시하고 그가 필요하다고 믿는 약을 언제든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과 피로의 성미로 인해 모렐은 그의 요청을 거의 거절하지 않았고, 결국 의사는 피로의 사적인 약물 판매원이 되고 말았다. 히틀러가 모렐에게 받은 약물 전체 범위는 의학사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그가 정기적으로 복용했던 약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메타암페타민으로, 이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에게 열변을 토하기 위해 피로에게 필요한 부스터 역할을 했습니다. 메타암페타민은 암페타민이라는 광범위한 신경자극제 화합물의 일원으로 중추 및 말단 신경계에 작용하여 사용자가 흥분, 각성, 경계 상태를 느끼게 하지만 편집증, 혼란, 과도한 공격성 및 억제 해제 등의 부작용도 포함합니다. 오늘날 약물 남용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며 결정체 모습 때문에 크리스탈 메스라고 더 자주 불립니다. 피로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모렐은 중추신경 자극제인 코라민을 주사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체내를 순환하는 자극제들은 휴식을 취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모렐은 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다. 모렐은 그의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브로민너바세트라는 브로마이드 바르비튜레이트 진정제나 다른 바르비튜레이트를 주었는데, 이를 좋은 의사는 그의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추론했습니다. 모렐은 진정제 복용 후 피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는 히틀러의 명령이 되었다. 이 지시로 인해 히틀러는 1994년 6월 6일, 즉 D-Day로 알려진 날에 아주 늦은 아침을 맞았고, 이로 인해 노르망디에 대한 독일의 반응이 지연되었습니다. 모렐은 히틀러를 위한 다양한 혼합물을 준비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었으며, 심지어 가장 신뢰받는 보좌관들이 그에게 이성을 깨닫게 하려고 해도 히틀러는 그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방귀 문제에 대해 모렐은 그에게 너발리스톨이라는 물질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제3제국의 보건기관에서 독성 때문에 금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렐은 이를 구하고 나치 독일의 최고 권력자에게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모렐은 항상 그 부작용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고, 이로 인해 히틀러는 모렐만이 그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그를 슈퍼맨이라 불렀지만 독일 공군의 헤르만 괴링 등 다른 이들에겐 그렇지 않았다. 그는 헤르라이히 주사의 달인으로 알려졌다. 1940년 6월 22일 히틀러와 제3제국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프랑스 패배를 달성했습니다. 히틀러는 기뻐하며 곧 영국과 평화, 협정을 맺고 유럽 전역에 걸친 새로운 제국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때 피로에게 더 우려되는 새 상황이 벌어졌다. 그에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가 정기적으로 전쟁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많은 장군들과 제독들은 그의 왼손에 이상한 떨림을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없었지만 이후 몇 달간 규칙성과 강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피로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파킨슨 병은 뇌의 일부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상태입니다. 파킨슨 병은 뇌의 특정 부분인 흑질에서 신경세포가 손실되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 화합물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도파민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파민의 감소는 파킨슨 병의 많은 증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 손실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히틀러는 모렐이 투여하는 약물 칵테일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대처했다. 히틀러에게 주어진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약물들은 종종 불명확한 이유로 토피컬 코카인, 주사용 암페타민,
포도당,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머렐은 그에게 총청소제로 만든 제제, 스트리키닌과 아트로핀의 화합물, 정액낭 추출물, 그리고 수많은 비타민과 토닉을 주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렐이 가진 어떤 것도 파킨슨 병을 막지 못했고,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머렐이 약물을 과다 투여해 피로로의 병을 더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히틀러의 불규칙한 행동 중 일부는 그가 복용한 약물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증은 메타암페타민의 알려진 부작용이며 모렐이 히틀러의 기분이 저조할 때 제공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제3제국의 파괴적인 종말로 진행되면서 건강에 과도하게 걱정하는 히틀러는 계속 건강을 걱정했고, 결정적 시점에서 머릿속을 맑게 하기 위해 모렐의 물약에서 벗어나야 할 때에도 모렐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그는 모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지속하며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 필요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다. 1945년 3월, 죽음으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내가 충실한 모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기절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멍청한 의사들은 그를 제거하려 했다. 모렐 없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대부분 동안 큰 헐렁한 옷을 입거나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떨림이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파킨슨병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히틀러가 무심코 생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을 때, 특히 가장 가까운 신하들에게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알버트 슈피어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 1944 년 히틀러는 늙은 남자처럼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떨렸습니다. 그는 구부정하게 걷고 발걸음을 끌었습니다. 과거에는 깔끔하게 관리하던 그의 군복은 떨리는 손으로 먹은 음식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1944년에 그의 파킨슨병이 양측성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인용구 끝. 1945년 1월 16일 히틀러는 베를린에 그의 벙커로 철수해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모렐과 그의 약물들도 사라졌고, 특히 소비에트 레드 아미가 도시를 포위했을 때 대체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피러는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자신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모렐을 불러 특유의 분노를 터뜨리며 당신은 내게 계속 아편을 주었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벙커 밖으로 나가 날 혼자 두라고. 인용문 끝. 모렐은 1945년 4월 21일 벙커를 떠나며 남겨둔 많은 약을 가져갔다. 하지만 모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히틀러는 이제 철회의 초기 증상에 대처해야 했고, 그와 그의 장군들이 소련군의 필연적인 패배에 대한 어떤 종류의 방어를 조직하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기능을 더욱 방해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몇 년 동안 모렐이 투여한 약물 중 일부를 계속해서 받았지만, 이제는 닥터 베르너 하세나 또는 그의 개인 종인 하인츠 링거에 의해 투여되었습니다. 피로러를 마지막 날에 보는 것은 10년도 안 되는 시간 전에 뉘른베르크의 집회에서 수천 명에게 연설한 그 남자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건강 악화, 영양 부족, 급속히 악화되는 전쟁 상황의 고통, 그리고 물론 모렐이 제공한 약물과 심지어 독소의 칵테일은 그의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베를린에 붕괴된 폐허 아래 히틀러의 피러러 벙커에 배치된 독일 정보관 게랏 볼트는 피러러와의 회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내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의 악수는 힘이 없고 부드럽습니다. 그의 머리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를 관찰하며 이를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의 왼팔은 힘없이 그의 옆에 늘어져 있고 그의 손은 많이 떨립니다. 그의 눈에는 기이하고 섬뜩한 깜박이는 빛이 있어 비정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의 얼굴과 눈가에서 완전한 피로감이 느껴진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노인의 움직임입니다. 인용 끝. 심지어 환각에 빠지고 약물에 손상을 입힌 파킨슨 병에 시달리는 아돌프 히틀러의 뇌마저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죽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몸을 훼손하고 이탈리아의 동맹인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공산주의자 암살자들이 한 것처럼 그의 시체를 전시할 소련 병사들의 손에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적들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1945 연사월 30일 그와 단지 몇 시간 동안의 신부인 에바 브라운은 그의 벙커 내 개인 숙소로 피신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체가 식별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하라는 명령을 그의 병사들에게 남기기 전에 말입니다. 그의 장기 환자가 자살한 시점에 모렐은 1945년사 월 23일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비행 중 하나로 베를린을 탈출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다 1945년 5월 18일 미군에게 체포되었다. 미국 신문관들은 그를 신문하는 것을 종종 꺼렸다. 그의 위생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늘 악취가 났다고 한다. 이는 그의 평생 특징이었으며 여러 주요 나치스들이 신문 중 언급했다. 당시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과체중이었다고 알려졌다. 히틀러와 가까웠지만 연합군 전범법정은 그가 다른 나치 의사들처럼 유죄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자신의 몸을 학대한 후 그의 건강이 마침내 무너져 1948년 5월 26일에 캐너시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역사가 아돌프 히틀러에게 갖는 매력을 고려할 때 그의 건강은 헌팅턴병부터 다양한 성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들이 나치 피로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추측을 포함하여 많은 논란과 추측의 대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 중 다수가 히틀러의 평생 행동과 결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신체적 고통이 단 한 명의 사람에서 나온 악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조금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